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와주셨네요. 이제 시차 적응들 다들 하셨죠? 네, 키노트는 다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혜영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LG전자 생성형 AI 관련된 사례 2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늘 저희 사례와 유사한 신규 서비스들이 키노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키노트 들으신 분 계세요? 다 들으셨네요. 아, 많이 들으셨네요. 맥가머는 빌딩 블럭을 얘기하면서 컴퓨터에서 트리니움 2 그리고 스토리지 레벨에서 아이스버그가 탑재된 S3 테이블 새로운 버킷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서버리스 완전 관리형 분산 SQL, DSQL이 소개가 됐고 인퍼런스 영역에서 베드락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했는데 어제 오늘 나온 새로운 기능들이 오늘 소개드릴 내용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내용은 생성형 AI 답변이 나오고 나서 검증을 하는 리즈닝 기능, 그리고 큰 모델을 작게 줄이는 모델 증류 기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단일 에이전트가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기능, 이런 것들 굉장히 요구가 많으셨거든요. 어제 소개가 됐고, 오늘 나온 얘기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모델에 태우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비용을 줄이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캐싱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시나리오에 따라서 큰 모델을 선택할까 작은 모델을 선택할까, 이거 AI가 자동으로 라우팅 해주는 프롬프트 라우팅 기능,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 처리, 비정형 데이터 처리,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레그에 연동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미리 지금 2사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드셨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한 3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레그는 인하우스에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레그는 보통 만들고 나서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는 게 항상 고민이시죠. 그리고 2번째 고민은 기업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생성형 AI와 연동을 할까, 그런 고민들 하시고요. 세 번째는 생성형 AI 결과가 항상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최적화하는 것들 항상 고민을 하셨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지금의 선택은 오늘 키노트에서 수아미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에이젠틱 시스템입니다. 에이젠틱 시스템이 아닐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단방향이라서요. 저희 영화 티켓처럼 한번 쓰고 나면 끝입니다. 그게 이제 non agentic 시스템이고요. 이게 시스템 라우팅을 바꾸듯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워크플로우 설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전틱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적이고 적응적으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워크플로우를 잘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에이전틱 레그, 그리고 텍스트 투 SQL 혹은 텍스트 투 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들이 이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LG전자 이정은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죠. 네,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 BS 사업본부에서 온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360이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를 왜 만들게 됐고, 만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현재 현업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는 그 BS 본부는 비즈니스 솔루션의 약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B2B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B2B 사업을 할 때 그 B2B 사업이 있어서 올해 생성형 AI로 했던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좀 시계 방향으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입찰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공공입찰은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입찰의 기회를 얼마나 잘 획득하는, 얼마나 잘 좀 포착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영업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고객이 자사와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남기고 있는지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또 영업 제안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저희 B2B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대표 과제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 특히 프로덕트 360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선 영업 기회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 입찰 글로벌리하게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자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공공입찰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6천 건 이상의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도 6천 건인데다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간 첨부 파일이 적게는 수십 장 아니면 수백 장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첨부 파일을 다 읽고 이 공공입찰이 어떤 그 주요한 내용이 있는지 뭐 버젯 밸류가 얼마인지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컨택트 획트가 언제인지 이거를 사람이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LLM을 적용해서 공공 입찰 정보를 요약하고 주요한 입찰 정보를 추출해서 현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바로 어사인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슈 조기 감지권은 고객이 저희 자사 제품에 남긴 VOC가 저희 BS 본부용 제품만도 거의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VOC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VOC를 빨리 요약하고 어떤 제품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빠르게 자동으로 카테고리하는 기능을 만들었고 역시나 LLM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영업 제안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B2B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맞는 영업 제안서를 바로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뭐 하얏트 호텔 다르고 조선 호텔 다르고 이런 식으로 각 회사에 맞는 그 고객사에 맞는 영업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영업사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PPT 자동 생성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아니구나. 네. 이 같은 그 영업 제안서 같은 경우 흔히 지금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PPT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대학생 리포트 수준을 넘어가려면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거를 영업사원이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만드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뭐 여기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포함됐고 이미지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그 PPT에 넣는 것도 포함됐고 PPT 제어 기능도 다 포함이 돼서 만약 시간이 있었으면 이것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프로덕트 360 위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360은 우리 제품을 자연어를 지류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자연어 기반의 그 레그 기반의 챗봇 서비스입니다. 일단 프로덕트 360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360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사원의 경우 그 고객이 어떤 조건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저희 영업사원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특히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영업사원이 제품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컨디션에 맞는 제품을 빨리 찾아서 고객한테 이런 제품이 오퍼링으로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부서 간 연락을 해서 답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딱 맞는 부서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 넘겨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 공휴일이라도 끼면 영업사원들 말로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답답함이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상품 기획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품 기획 시 한번 할 때마다 뭐 베이스 모델이 어떤지 경쟁사 모델이 어떤지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개 이상의 사내 시스템이 접속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수작업만 줄여줘도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기로 저희가 프로덕트 360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데모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에 관해서 특정 제품에 관해서 스펙을 묻는 거는 당연히 빨리 대답을 잘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이전 스펙과 비교해주고 경쟁사 모델과 비교해주고 하는 약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스펙 정보를 기준으로 두 개를 비교해주게 됩니다. 또 해당 제품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제품의 프로파일이 좀 나오고 또 어떤 문서를 참고로 우리가 지금 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벡터DB에 쌓여 있는 그 문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전 모델에 대한 개선 포인트 같은 것도 여러 자료를 찾을 필요 없이 쉽게 자연어로 질의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도가 높은 자연어 질의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또 제 해당 제품의 프로파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 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뭐 고객의 반응도 찾을 수 있고 지금 특정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뭔지도 찾을 수 있고 제품을 3개 비교하는 기능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에어플레이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네,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그 영업사원이나 해당 현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메뉴화로 따로 빼놨고 사실 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품을 3개 비교하는 저 화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자연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냐는 건데 제가 비교 검색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A랑 B랑 비교해 놓은 그 문서가 있으면 걔를 갖고 오기는 쉬운데 A에 대한 것만 있고 B에 대한 것만 있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주라고 하면 얘는 검색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네, 저희가 간단한 데모이긴 했지만 이 데모를 여기까지 만드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를 검색할 때는 저희가 보통 다들 개발자실 테니까 SQL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QL을 날려서 DB에서 정보를 검색을 해오고 싶었는데 DB 형태의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 문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자사 제품 하나당 너무 많은 문서가 있다 보니까 정확도에서 굉장히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단순한 스펙 CPU CPU 용량이 어떻게 돼, 뭐 배터리 사이즈가 어떻게 돼, 뭐 어떤 기능을 지원해 같은 단순한 질문이면 잘 대답을 할 텐데 제품끼리 비교하고 검색해야 되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고 네 번째는 그 나이브한 레그 시스템 개발하시면 보통 질의를 하자마자 바로 레그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부 문서가 아니라 좀 외부 검색을 하는 것도 조금 열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그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풋이 되는 문서를 받아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페이지에 이미지와 테이블과 텍스트가 혼재가 돼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행이열로 이렇게 뭐가 있으면 뭔가 개발하기 쉬울 텐데 당연히 페이지마다 다 다른 형태의 그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실제 뭐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안에 내용은 다 바꿨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통 PPT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 PPT 문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과 글씨가 혼용된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웬만한 OCR 솔루션으로는 다 정보 추출이 가능한 형태이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렵진 않지만 이게 대충 6, 7, 8행 4열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선이 예쁘게 그어져 있지 않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가지고 구조한 상태로 정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시작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상용화된 OCR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도 많이 검토했는데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저희가 OCR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했었습니다. 좀 가격도 낮추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얘를 만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만 도대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가 이때부터 이제 저희의 난관이 시작됐는데 이 개발이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얘를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하고 좀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5월
5월 한 중순 정도에 GPT-4.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 3.5로는 정보를 제대로 추출을 못 하거든요. GPT-4.5부터 얘를 제대로 추출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GPT-4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개발하던 OCR을 날리고 LLM을 사용해서 정보를 추출했고 현재는 클로드 3.5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좀 예쁘게 된 구조화된 이 정보 추출을 할 수 있는 XML 문서로 다 변환을 시켜놨습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DB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문서 형태이기 때문에 SQL 같은 거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오피스류의 그런 제품들은 PDF로 변환시켜주고 PDF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뽑아내서 클로드 3.5 소넷에 넘기고 그럼 이 소넷이 이제 잘 구조화된 XML과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서 구조화에 성공해서 드디어 벡터 DB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벡터 DB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우선 산의 비정형 문서는 그 글루로 수집하고 S3에 저장을 한 다음에 S3에서 그 이미지 텍스트 메타데이터 정보를 추출해서 소넷에 넘기고 그 소넷이 구조화된 XML 데이터를 생성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청킹과 임패딩을 해서 오픈 서치에 인덱싱을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레그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는 제품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잘 그럴싸한 답변은 안 되고 100% 맞는 답을 줘야 하는 그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LLM은 다 통계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좀 정확한 답을 줄까를 많은 고민을 해서 일단은 그 아마존 RDS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형태로 사용을 해서 레그의 그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외부 경쟁사 모델이나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서 쓰는데 그런 경우 웹 URL을 전달해서 거기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고 또 파이덴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증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로 쌓고 얘를 활용해서 레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 1000개 정도 제품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정보 인풋 데이터를 만들었고 문서로 따지면 한 4만 개 정도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4만 개 정도 문서를 이제 XML 파일로는 120만 개 정도 XM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로 벡터 DB를 잘 예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챌린지는 이렇게 한 4만 개 정도의 문서로 벡터 DB를 구성하다 보니까 유사한 단어가 너무 많은 문서에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 와이파이 6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와이파이 6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가 스펙 문서도 있고 부품 승인서도 있고 시험 평가서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은 문서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리트리블 단계에서 다큐멘트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답변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전체적인 레그 성능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이즈 기반의 청킹이 아니라 맥락 기반의 청킹을 선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XML로 구조와 정보를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타이틀, 섹션, 서브타이틀 같은 그 컨텍스트의 원본을 저장을 하고 있어서 맥락 기반의 청킹이 가능했고 네. 거기다 또 저희가 메타데이터로 필터링을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A 모델의 와이파이 기능 지원 여부 알려줘라고 하면 A 모델이 문서들을 일단 검색을 해놓고 거기서 와이파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 기능 지원과 연관성이 높은 기능 지원이 포함된 문서를 잘 줄여서 좀 리트리블 단계에서 정확도를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용이 많아서 좀 급하게 진행했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질의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 A 모델의 해상도 관련 스펙 알려줘 하면 잘 알려주겠죠. 그리고 경쟁사 제품은 이거 제가 그대로 로그를 긁어 오다 보니까 말이 좀 예쁘진 않습니다. 네, 경쟁사 제품은 뭐가 있고 해상도 관련 스펙은 뭐야 하는 것도 역시 저희 RDBS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잘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B 모델은 어때라고 하면 이 질문은 B 모델의
B 모델의 경쟁사 제품이 뭐고 해상도 관련 스펙은 뭐냐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요걸 잘 해석을 해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전 모델과 차이점 알려줘 요거에 대한 답변도 위에 거를 참고하고 이 질문을 사람처럼 잘 해석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B 모델은 어때?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B 모델의 해상도와 B 모델의 경쟁사 제품의 해상도 알려주고 비교도 해줘 라고 바꿔주는 LLM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뭐 나름대로 쿼리 리라이터로 스텝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클로드 3.5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리라이터 과정을 한번 거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이전 모델과 차이점 알려줘라고 하면 이 모델의 베이스 모델이 이제 이전 모델인데 이전 모델의 핵심 USP 알려주고 경쟁사 모델과 스펙 비교해줘 라는 질문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지만 답변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질문이 길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향이 또 대답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2개로 질문을 쪼개줬고 두 번째 질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로 질문을 쪼개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쪼개면서 그 오픈 서치가 검색을 좀 잘할 수 있는 형태로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좀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저희의 검색 정확도는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현업들이 사용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전 모델의 챗 히스토리를 참고해서 쿼리를 다시 써주고 다시 써준 쿼리를 쪼개줘서 걔를 오픈 서치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 관련 스펙은 100%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RDS를 참고하게 했고 이 상태로 이제 리터리버를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의 그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그 에이전트 레그의 간략한 아키텍처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그 네 번째 질문. 웬만한 질문에는 답을 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을 했을 때는 뭐 A 모델의 주요 고객 타겟층 알려줘. 이 왼쪽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그 이렇게 서머 표시에는 요런 질문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구조화를 해놨는데 오른쪽과 같은 질문도 좀 많았습니다. 뭐 LG 국내 사업장이 어디야? 그리고 어떤 회사의 OLE를 라인업 알려줘. 이런 거는 사실 사내문서에서는 검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레그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을 해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업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다시 뭐 구글을 검색하게 하거나 하는 귀찮은 놈을 좀 번거로운 일을 줄이고자 이런 것도 대답을 해주자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레그를 타야 하는 질문인지 레그를 타지 않고 바로 LLM으로 가도 되는 질문인지 쿼리의 의도를 분석하는 그 LLM을 중간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뭐 영어로 번역해줘, 표현식으로 바꿔줘 이런 거는 굳이 레그를 타서 돌아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바로 LLM으로 빠지는 그 라우터를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소소한 거긴 하지만 그 LG의 스마트 모니터가 마이뷰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근데 마이뷰라는 별칭이 개발 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판매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별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둔 그 벡터 DB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예전 고전 방법으로 그 동요 사전을 준비해두는 방법으로 이것도 역시 좀 잘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프론트엔드 쪽은 EC2의 엔진X 웹서버에 리액트로 구현을 해놨고 백엔드 쪽은 그 양방향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 그 챗봇 서비스를 위해서 웹소켓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그 아키텍처는 질의가 들어오면 라우트를 거치고 리라이트를 거치고 파싱을 한 후 그 쿼리 디컴포즈를 거쳐서
이제 그 오픈서치랑 RDS를 잘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개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왔을 때 이렇게 텍스트로 이 문장으로 뭔가를 엔지니어링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했었는데 이걸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LLM의 답변의 그 질이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많은 정성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저희는 이 P360이라는 우리 시스템의 목적과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좀 명확하게 넣어줬고, 또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에 대한 그 정의도 좀 넣어줬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쓰다 보니까 소스가 여러 개일 때 그 정보 활용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명시를 해주었고, 데이터 정보와 또 메타데이터 정보도 같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 그 응답 품질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 보고 자료를 만들 때가 10월 말이었고, 저희 그 말씀드린 프로덕트 360이라는 서비스를 9월 23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가지고 저희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변을 받고 있냐를 계속 로그를 다운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칠판 주력 모델이 뭐야, 그리고 뭐 LG 사이니지의 갭리스 플레이백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좀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많은 질문을,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계시고 잘 사용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올해 이제 한 4개 정도 과제를 오픈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공공입찰 정보 자동화는 올해 7월에 오픈을 했고, P360은 올해 9월 말에 오픈을 했고, 말씀드린 그 고객 VOC를 센싱해 오는 거는 5월에 오픈을 했고, 영업 제한서 자동 생성은 10월에 이제 POC를 끝내고 시스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과제를 올해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현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업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든 과제가 그렇듯이 요건사항을 얼마나 잘 분석하냐에 따라 과제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텐데, 저희는 일단 현업분들의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저희 팀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다시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더니 현업분들께서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 과제가 현업분들의 아이디어로 다 세팅이 될 만큼 좀 잘 사용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그 방향을 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혁신적인 과제에 대해서 매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용자들께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경험이 하시다 보니까 바텀업에 의해서 과제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것도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보통 뭐 이맘때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내년도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하러 다니는 미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저희 내년도 과제가 다 세팅이 될 만큼 굉장히 호응도 좋았었습니다. 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처럼 이제 이런 일만 쭉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뭐 머신러닝 과제, 딥러닝 과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개발 생산성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동화를 통해서 현업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과제를 저희 팀원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 10명뿐이 안 되는데, 저희 팀원들이 AWS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저 과제 모두를 저희 팀원들이 기획부터 시스템 개발, 운영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거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LLM에 대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만약 현재 같은 뭐 클로드 같은 이런 형태의 LLM이 없었으면 어떻게 개발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부는 못했을 거고 일부는 겨우 하긴 할 텐데, 엄청난 개발 기간과 정말 수만 라인의 그 코드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30평 정도의 미팅룸에 화상회의 솔루션을 설치하는데 사이니지 제품 제안해줘라는 질의를 한다면, 참고로 사이니지는 굉장히 큰 스크린을 말합니다. 실외에 있는 광고판이나 그 운동장, 그 체육관 이런 경기장에 있는 큰 광고판이나 아니면 방송국 뉴스룸의 뒤에 설치된 그 굉장히 큰 화면을 말하는데, 이런 걸 제안해줘라고 질의를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제품을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얘가 단순히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뭐 특별히 필요한 기능이 있나, 필수적인 디스플레이 사양이 뭐가 있냐, 벽걸이형이 좋냐, 스탠드형이 좋냐, 이렇게 오히려 그 우리 그 P360 그 챗봇 서비스가 이렇게 질문을 준다면 이 검색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또 지금 한 2개 정도 모델이 추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as is to be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한 범위라서 좀 장표에 넣어봤고요. 근데 뭐 단순히 이거 이상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전문가형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뭐 실외형 사이니지를 추천해 주려고 했을 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실외형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뭐 밝기는 뭐 700닛 이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방수 기능이 필요해라고 일단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해준 다음에 답변을 해주는 형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지금 아직은 해결책이 안 나서 좀 장표에 넣지는 못했는데, 점점 더 이 전문가스러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영업부부 1세 실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일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에 젠AI와 에이전틱 시스템을 적용한 어떤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정형 데이터에 이런 어떤 AI를 적용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AI의 성능을 조금 더 이제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개의 아젠다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3가지 아젠다로 준비를 했고, 먼저 젠AI가 이제 데이터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더 진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넥스트 스텝, 이 3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그 한국 시장에서의 LG전자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가전은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구매하는 제품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가전 회사에서 왜 그 고객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뭐 개인화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할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예전에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 상위의 어떤 레이블들이 브랜드들이 나오기도 됐고, 뭐 3대 이모님, 삶의 질 수직 상승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되게 편의 가전 또는 이제 취향 가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전도 되게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정수기 플러스 공청기 플러스 가습기 내지는 이제 가구처럼 생긴 어떤 공기청정기, 가방에 들어가는 TV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의 어떤 히트 상품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24년에 한국 시장에서 LG전자는 그 일단 이제 저기 식별 회원, 저희가 이제 식별 아이디로 가지고 있는 회원이 저기 2천만,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이제 2천만을 돌파했습니다. 2천만. 그리고 이제 구매 고객이 한 400만 정도 되세요. 연간으로 400만 정도가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전을 이제 저기 일시불로 사시다가 최근에는 구독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독으로 판매비는 되는 비중도 20%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업의 큰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향이 중요한 가전으로, 그리고 이제 가전 구독이라는 어떤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이렉트 채널이 중요한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DX의 미션은
일단 이제 일단 우리 구성원들이 그 고객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수준을 되게 높여서 센스 있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그걸 위해서 데이터와 AI를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데이터 민주화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한 GDPR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쿠키리스라는 것이 이제 좀 업계에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업계에서 서드파티 데이터들을 못 쓰는 그런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구글이 다시 그냥 이제 쿠키를 계속 이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각 브랜드사들이 이런 어떤 다이렉트 채널, 내가 이제 내 채널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이제 인터랙션 하는 이런 어떤 리셀러들을 넘어서 이제 다이렉트 투 커머스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를 모든 순간 고객이 남기는 흔적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잘 통합해서 그걸 이제 전사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CDP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CDP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해서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석가 일반 구성원들한테 제공하고 예측 모델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케팅 플랫폼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의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어떤 그 일반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데이터 디스커버리라는 것들이 아주 이제 이런 데이터 민주화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초기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SQL과 파이썬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하기 시작했었을 때는 분석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이었었습니다. 이때는 일반 구성원들은 이렇게 이것 좀 뽑아줘라는 식으로 이제 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이런 어떤 GUI 기반으로 어떤 필터들을 드래그 앤 드랍의 형태로 이런 또 조합을 해서 SQL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일반 구성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최초에는 이제 사스 기반 CDP로 되면서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복잡해서 못 쓰겠다라는 게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들은 인하우스 CDP들을 많이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정말 이렇게 컴팩트하고 좀 최적화된 기능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뭘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어떤 피드백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점에서 GenAI가 데이터 민주화에 이제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일반 구성원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코딩 언어인 자연어로 이제 증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크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일반 구성원이든 아니 분석가든 데이터를 알고 툴을 쓰는 이런 것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GenAI가 이제 챗봇 UI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툴을 쓰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식이 바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분석 인사이트의 주도권을 일반 구성원으로 옮겨가는 이런 어떤 큰 변화를 그 GenAI가 만들고 있는 큰 미래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자 관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에 맞는 것들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보면은 전문가한테 요청하면은 뭐 일주일 한 달까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쓰고 말아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직접 뽑는 어떤 뭐 이렇게 툴을 줘더라도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모르니까 또 그냥 요청을 하자 이렇게 돼버리고, GenAI 챗봇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용납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뭐 100만인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에이전틱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에이전트로서 일단 이제 전체 과정을 태스크로 수립하고
자연어 질의를 이제 좀 정제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어떤 의도로 추정되는 대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필터와 추가 질문으로 인터랙션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자동화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고요. 에이전틱 시스템 기반으로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뽑아주는 CDP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서비스의 이름을 챗 인사이트라고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시퀄인데요. 일단 이제 자연어로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쿼리로 바꿔주고 실행을 해서 다시 자연어로 리턴하는 이런 게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차트는 대시보드들을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대시보드를 이용을 할 때 또 이제 자연어로 이렇게 질문하면은 요약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차트를 만들어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리턴을 해주는 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자, 이제 이걸 에이전틱 시스템을 쓰려고 할 때 핵심 고려 사항은 요 세 가지입니다. 사실 뭐 많이들 아실 텐데 레인포스 러닝에서의 시사점과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는 목표, 그 다음에 자율, 그 다음에 적응, 요 세 가지입니다. 목표는 그런 텍스트 투 SQL이나 이런 어떤 그렇죠, 이제 스키마나 코드 매핑 이런 것들을 벡터 스토어로 잘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자율은 레그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좀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적응은 이런 어떤 레그 관리 툴과 유저 인터랙션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요 세 가지이고요. 네, 그래서 아키텍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좀 저희가 이렇게 CDP라는 시스템에 적용이 되다 보니 CDP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아래쪽이 데이터 레이어이고, 일단 이제 회원 구매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소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적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서비스 레이어인데, 서비스 레이어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비스 레이어를 CDP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GUI 기반의 어떤 툴로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레이어가 똑같이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데이터 쉐어링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좀 구조가 짜 있고, 모든 데이터는 아마존 오로라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간소한 그런 형태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챗 인사이트의 서비스 영역입니다. 서비스 레이어를 보시면은 일단은 챗 인사이트의 큰 어떤 서버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락과 오픈서치라는 벡터 스토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챗 인사이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레드시프트에서 이제 쿼리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이제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바닐라 LLM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레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 관리 툴이 가장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오로라 DB에서 이제 쿼리들을 다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텍스트 투 시퀄이 아니라 시퀄 투 텍스트라는 형태로 다시 이제 좀 자연어로 바꿔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된 거를 아마존 베드락 임베딩을 통해서 오픈서치, 벡터DB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리자가 이런 것들 이제 수동으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플로우도 같이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능 관리, 성능 테스트 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잘 나온지를 일단 쿼리 결과를 보고 그걸 이제 다시 좀 가중치를 다시 부여해서 벡터 스토어에 다시 저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보면은 들을 때는 그렇구나 싶은데, 이렇게 이제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요 세 가지 포인트들을 뒤에 키 러닝즈 세 가지로 좀 준비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웃풋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저희 이렇게 구현된 서비스를 먼저 좀 짧게 한번 시연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의를 하고요. 세그가 만들어지면은 그 세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멀티턴으로 다시 이제 검색을 하는 그런 어떤 플로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좀 테스트용, 시연용 이제 가짜 데이터여서 빠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평범하네 싶지 않으신가요? 예,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제 이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납득이 되는 UI로 구성하려고 좀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기 데모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들 좀 리캡하고 넘어가면, 일단 자연어로 질문을 하고 그 문장을 쪼개서, 그래서 이제 요건으로 만들어줬죠. 요건으로 이제 분해를 하고 쿼리로 이제 다시 생성을 하고, 쿼리 쉐링해서 세그를 만들고요. 예, 세그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그걸 자연어로 리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터를 추천하고 멀티턴 질문을 하게 좀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질문 어떠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추천하고 기존의 대시보드 기능으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기능들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전반의 이제 워크플로우는 일단 이제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날리면 그 챗봇이 이걸 받아서 이제 기존의 히스토리와 붙여서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전체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단계로 나누시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이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표준 자연어로 정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에도 식기세척기를 식세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기 할루시네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준 자연어로 이제 정제해서 다음 단계로 던져주게 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표준 문구에 해당하는 샘플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벡터 스토어에서 한 3개 정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아까 이제 문장에서 쪼개 놓은 어떤 속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테이블하고 이제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쿼리를 생성해서 이제 돌리고 고객수를 집계하고, 만약에 이제 이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리트라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텍스트 차트로 이렇게 생성된 어떤 고객 세그를 분석 결과를 이제 문구와 차트로 생성해서 이제 집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용자 피드백을 아래 보시는 어떤 테이블처럼 이런 어떤 모든 로그들을 다 관리하면서 사용자 피드백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벡터 스토어에 저장될 때 가중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러닝즈는 샘플 쿼리의 수집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최현석 셰프가 그랬잖아요. 요리할 때 주방에서 셰프 위에 있는 것은 단 하나, 재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 때도 그 데이터 분석가와 엔지니어 위에 있는 거는 데이터겠죠. 특히 정답지 데이터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벡터 스토어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질문이 24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 스토어에는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질문과 쿼리 셋에는 24년은 없고, 다만 이제 22년 5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고양시와 비슷한 경기도 분당구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찾는 겁니다. 자, 질문 찾고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쿼리가 이제 매핑이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쿼리들 중에서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용하거나 또는 바꿔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유사한 영역으로 이제 좁히고, 자, 그리고 샘플 쿼리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어떤 이제 기존의 이제 쿼리들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거 아시겠지만 노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행히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제 좀 운영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GUI 기반의 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용자들이 이렇게 쿼리를 활용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쿼리가 자동으로 되고 있었고, 이제 이용자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이걸 활용하자라고 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었던 오로라 DB에서 제이슨 형태로 다 뽑아내서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QL to 텍스트, 텍스트 to SQL이 아니라 역으로 SQL to 텍스트로 해서 그 쿼리를 다시 자연어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풍부한 어떤 쿼리 그리고 이제 질문의 셋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산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고 워크플로우 자동화인데요. 전체의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쿼리와 신규 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레그 매니지먼트 툴로 다 이제 수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키마 매니지먼트 DB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형 데이터에다가 AI를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형태를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키마 그리고 이제 테이블, 코드 매핑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 형태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야지 답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명과 그 자연어로 된 테이블 설명들이 이제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의 문제는 메타데이터가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이블 요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그 테이블 컬럼 속에 있는 어떤 속성 값들을 쭉 다 보면서 AI가 자동적으로 이런 어떤 그 요약 정보들을 좀 생성해 주죠, 자연어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요청되는 어떤 코드 맵에 대해서도 레그 매니지먼트 툴을 활용해서 이제 뽑아내서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SQL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자연어와 그러니까 질문과 쿼리의 셋을 이제 좀 적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계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일단은 수동 검사를 하자. 자, 그래서 요 단계들은 사실은 자연어 생성 단계에서도 또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사람이 보고 약간 필터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단계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이슨들을 베드락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하고 오픈서치에 인덱싱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는 이런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먼 인 더 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로 여기서 이제 수동 검사를 다 해야지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절대로 이제 스케일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좀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방법을 좀 고민한 것이 좀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어쨌든 그 기존에 이제 있었던 쿼리가 있으니까 쿼리를 돌리면 나오는 정답 쿼리 결과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성하는 어떤 이제 자연어로 만들어지는 고객 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규 쿼리를 돌려서 쿼리를 이제 돌려서 정답 고객 수가 8만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SQL 텍스트로 자연어로 만들어서 이 자연어를 다시 쿼리로 만들고 그 쿼리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고객 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그 학습이 되고 이제 생성이 됐느냐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릴 때는 그러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이게 이걸 조회할 수 있는 적당한 샘플 쿼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질문들을 보면서 유사한 샘플 쿼리와 질문 셋을 수동으로 좀 입력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가 수정이 된 것이 자동 검사 단계를 넣고요. 그래서 이제 앤서 카운트를 하고 요걸 이제 이거를 다시 그 자연어로 변화된 쿼리를 다시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그래서 테스트 카운트가 나오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제 페일이 날 경우에 그 수동 검사를 넘기게 되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검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요 스케일러빌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면,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한 정도면은 지금의 이제 LLM 수준으로는 수동 검사 단계는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이제 요 단계들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 들으시니까 어제 뭐 좀 어디선가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맷 가먼이 하신 키노트에도 그 오토매틱 리즈닝 체크라는 어떤 베드락의 이제 신규 기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맥이 빠지더라고요. 이거 나오고 할 걸.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 코드 생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프롬프팅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진짜 데이터마다 다르고 파운데이션 모델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른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되게 이제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데 이런 식으로 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리파인된 어떤 프롬프트와 스키마 정보와
고객 카운트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프롬프트로 넣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냥 이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즈 되는 코드를 생성해라. 플로트리를 활용해서 하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템플릿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AI한테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약이 나오고 네 이런 형태로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형태로 플로트리가 좀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이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어떤 참 사실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제네아의 개발이 되게 이제 노하우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최적화를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뭐 이걸 좀 하다 보니 그러면은 그냥 이제 고객 추출해주고 그걸 이제 해석해주고 뭐 이런 거 말고 기존의 대시보드들을 읽어서 그 대시보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이용자들과 데이터가 서로 대화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더 깊은 데이터를 이제 탐색할 수 있도록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인사이트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내서 사람이 이제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정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 세계에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결과로 이제 이어지려면은 사실은 이제 보는 눈과 행동하는 손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음 단계는 이걸 마케팅 시스템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더 많은 캠페인으로 연결시키는 것. 저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제 3, 40대 뭐 여성 뭐 이런 세그를 한 10개로 더 쪼갰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그 10개에 해당하는 캠페인을 만들기는 힘들어서 그게 다시 그냥 한 개의 캠페인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캠페인을 생성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마케터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또 이제 그거는 또 한계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허들은 크리에이티브를 좀 잘 생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자동 생성으로 이제 좀 생각하는 영역은 이미지와 스크립트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도비라든가 뭐 다른 어떤 서비스들에서도 이제 좀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 저희가 조금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제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세그들이 있고 그 세그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또 이제 자연어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립션하고 이제 좀 그거에 맞는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이제 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마케팅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다음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제 오토젠 CRM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 효과는 일단은 뭐 저희 이제 이용자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초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민주화의 목표를 위해서 분석에 일상화되고 누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내용이 담기는 거 이런 것들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데이터 추출에 대한 요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요청 건수를 60% 절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캠페인이 조금 다양해지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보다 훨씬 더 240% 증가해서 1,200만 정도의 고객한테 우리가 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CDP에 제네AI를 적용하면서 좀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용자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이게 뭐 일반 구성원들은 좀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젠 AI 챗봇의 이런 가치는 이렇게 대화로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검색과 챗봇의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용자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AI의 가치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 자기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전체의 어떤 데이터 활용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전체 정보 흐름의 최적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AI 과제들이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샌드박스 내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실제로 좀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보 보안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좀 사장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정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먼저 고려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최적화한 어떤 이제 개발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세 번째는 생성형 AI는 조연이고 주연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획이다. 오늘 제가 이제 UX UI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런 어떤 이용자가 어떻게 원하는 인사이트를 빠르게 찾을지에 대한 경로 설계이고요. 이걸 위해서 적재적소에 생성형 AI를 비용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